10살 때 나는 반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아이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30년 후 나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 은행 지점장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여보, 얼마 필요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환하게 불이 켜진 은행 로비 한가운데 서서 에어컨의 찬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은 불타는 듯 뜨거울 때가 있다. 누가 나를 욕해서도 누가 나를 때려서도 아니었다. 한때는 번듯하고 품위 있고 집안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 불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미끄러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5시가 다 된 시각. 서울에는 누가 하늘에서 물동이를 들이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왔고 흠뻑 젖은 싸구려 양복 재킷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 재킷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것으로 어른처럼 보여야 할 때나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만 겨우 입는 옷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옷에서는 곰팡이와 낡은 종이가 뒤섞인 냄새가 풍겼다. 당시 내 인생과 꼭 닮은 냄새였다. 파산 직전에 선 한 서점 주인의 냄새. 내 이름은 서진우다. 단 2글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어주신 이름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간단해야 인생도 간단하게 살 수 있다고, 간단하면서도 올곧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은 언제나 내가 올곧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상담실 문 앞에 서서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진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종이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이대리라는 이름의 여신 담당 직원은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이 대리는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며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거절의 말을 하는데 익숙하면서도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서진우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보로 할 만한 자산이 없으시고 최근 몇 달간 서점 매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요. 이 서류로는 7천만 원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어떤 분들은 은행에 비해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그 돈은 동서 책방이 침몰하는 것을 막을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그 서점은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나무 책장, 낡은 주판, 잉크와 종이 냄새까지 모두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모래가 낀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나는 해진 소매 끝을 가리기 위해 2 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 대리가 그것을 보길 원치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내가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고 일단 내가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면 더 쉽게 무시하기 마련이니까.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사과하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서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고서적이 몇 권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있지만 입금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이 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이라서요. 고객님, 그 말은 참으로 차가웠다. 악의가 담긴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벽이었다. 일단 벽이 세워지면 아무리 두드려도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나는 인사하고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건물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서 사장, 사정은 딱하지만 월세는 내야지. 나도 우리 애 학원비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병상에 누워 끊어지는 숨결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점은 꼭 지켜라. 책이 우리 집안의 근본이다. 가난해도 괜찮지만 근본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막 몸을 돌리려던 그때 은행 로비 가장 안쪽에서 짙은 갈색의 나무 문이 열렸다. 일반 창구의 문이 아니었다. 그 문은 임원들이 일하는 구역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렸다. 이어서 날카로우면서도
칼날처럼 선명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주까지 이 부서의 부실 채권 비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직접 사직서 쓰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길을 비키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당시 내 온몸은 그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시선. 생쥐꼴로 젖어서 수치 덩어리 같은 서류를 끌어안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무서웠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문에서 나온 여성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몸매에 몸에 잘 맞는 오피스룩, 머리는 목덜미 뒤로 깔끔하게 틀어 올렸고 얼굴은 꼼꼼하게 관리된 티가 났다. 하지만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낯선 사람이 고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아주 멀리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봐왔던 것 같은 눈빛이었다. 몇 초간 공간이 멈춘 듯했다. 창구의 지폐 개수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긴 듯했다. 갑자기 왼쪽 귀에서 익숙한 이명이 윙하고 울렸다. 청력을 잃은 사람에게 익숙한 그 소리였다. 나는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귀를 막았다. 아픔을 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귓바퀴 뒤에 숨겨진 싸구려 보청기를 가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 여성이 멈춰서자 그녀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멈춰섰다. 그녀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오랫동안 서류상으로만 불리던 바로 그 이름을. 서진우 씨.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도장을 찍듯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불렀다. 서진우 씨, 이리 들어오세요.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 대리도 동그랗게 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지점장이라고 부르는 말 한마디에 여신과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앞에 나는 그녀가 왜 내 이름을 아는지, 왜 나를 동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화가 난 것 같은 눈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수치스러운 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7천만 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아버지의 서점이 내 등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호기심과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이 여자는 누구이기에 나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부르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자존심을 밟는 것 같았다. 푹신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갔다. 깔끔하고 향기로운 그곳의 냄새는 나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은 넓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하얀 비가 쏟아지는 것이 보였다. 독한 향수 냄새가 아닌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그녀는 책상 뒤에 앉아 내 앞에 찻잔 하나를 놓았다. 나는 그 찻잔을 보고 멍해졌다. 찻잔에는 흰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옛날 어느 집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컵. 컵 가장자리에는 작은 이가 나가 있었다. 차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움이 덜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나는 앉지 못하고 서서 의자 끝에 겨우 손만 얹은 채 무릎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내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페이지를 스쳐 지나갔다. 7천만 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이 서점으로는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기존 채무도 있고 연체 기록도 있네요. 담보도 없고요.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이런 서류는 보통 창구에서 통과될 수 없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벌떡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가려 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 불량품처럼 속속들이 들여다보이는 이 느낌이 가장 두려웠다. 그럼 이만 아직 가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엄한 선생님을 만난 학생처럼 나를 다시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대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갑자기 던졌다.
예전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들었어요. 나는 움찔했다. 그것은 내 상처였다.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당에 작은 나무가 있던 그 집을 팔아 깨진 결혼 생활을 수습해야 했다. 나는 남자로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외로움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네, 지난 일입니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녀는 비웃듯 웃었다. 지난 일이라고요.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억눌린 불꽃 같은 것이 있었다. 서진우 씨, 당신은 여전하네요.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희생하면 남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을 들으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가 나를 부르는 방식은 사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나를 알아온 사람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서 책상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옛날 과자 상자처럼 생긴 녹이 쓴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내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가볍게 놓았지만 툭 하는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상자를 보며 심장이 조여왔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은행이 아니라 아주 멀고 오래된 분필 냄새와 운동장 종소리와 비가 내리던 어떤 곳에서 그녀는 상자 뚜껑 위에 손을 얹고 나를 바라봤다. 입술은 무언가를 억누르듯 꽉 다물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서진우 씨, 7천만 원 빌리러 오신 거 맞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30년치의 용기를 다 끌어모으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나를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호칭으로 불렀다. 여보, 얼마 필요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왼쪽 귀가 윙하고 울렸고 누군가 커튼을 친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평생 서울 한복판 비 내리는 오후의 은행 지점장 자리에 앉은 여성이 나처럼 흠뻑 젖은 남자를 그 두 글자로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빚이 단지 7천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떤 비 속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낡은 약속이었다. 나는 마치 가죽 의자 끝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양손바닥은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인데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 바깥의 은행 로비 전체가 침묵에 잠긴 것 같았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가슴 속에서 세차게 울리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나는 눈앞의 여성을 보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런 위치에 있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하고 조금 전까지 부하 직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질책하던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사이의 저녁 식탁에서나 서로에게 기댈 때나 내뱉는 그런 호칭으로 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너무 말라서 한 글자라도 내뱉으면 따가울 것 같았다. 지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떨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은행원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다가 터져 나온 듯 분노와 서러움, 연민과 아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낡은 양철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 끝으로 녹슨 부분을 가만히 만지는 모습이 마치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느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들 놀림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던 여자애 기억나요? 나는 몸이 굳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아프게 떠올랐다. 마치 굳은 살이 박인 살갗을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삐걱거리던 천장 선풍기, 킥킥대는 웃음소리, 악의적인 별명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땀에 젖은 머리카락에 옷자락을 꽉 쥔
통통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애써 부정했다. 잊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그 과거를 열면 내가 더 이상 똑바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다.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작게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즐겁지 않은 깊은 한숨 같은 웃음이었다. 서진우 씨, 내가 이 상자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사람을 착각할 것 같아요.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팅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안에는 돈도 보석도 없었다. 비닐에 소중히 쌓인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와 돌처럼 딱딱해진 우유 사탕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사탕을 보고 코끝이 찡해졌다.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자주 사 먹던 사탕이었다. 싸구려였지만 우유 향이 진해서 껍질을 벗기면 손가락 끝에 끈적하게 달라붙곤 했다. 언젠가 그 사탕 하나를 누군가의 손에 슬쩍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던 기억이 났다.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종이 뭉치에서 학생 수첩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삐뚤빼뚤한 글씨, 물에 번진 듯한 자국도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직설적인 약속이 적혀 있었다. 진우는 수연이를 지켜주기로 약속함. 수연이는 커서 진우와 결혼하기로 약속함. 그 아래에는 희미해진 붉은 손도장 2개가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차마 그 종이를 만질 수 없었다. 만지면 쟤처럼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만지면 그 모든 일이 사라져서 내가 다시 모르는 척할 권리를 얻게 될까봐 두려웠다. 수연이. 나는 마치 돌멩이를 씹는 것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다. 당신이 유수연이라고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응, 나 수연이야. 그녀는 손으로 흰 토끼 찻잔을 가리켰다. 이 컵 내가 중학교 때부터 간직해온 거야. 자취방을 옮길 때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들고 다녔어. 잊지 않으려고. 반 전체 앞에서 나를 막아줬던 그 빼빼 마른 남자애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현행범으로 잡힌 아이처럼 부끄러웠다. 나는 그저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 나는 비겁하게 중얼거렸다. 그땐 다들 아무 말이나 했잖아. 수연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가볍게 쳤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다. 당신은 장난이었겠지만 나는 그 장난 같은 말 한마디로 30년을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때 내가 돼지라고 불리고 신발을 숨기고 교복에 잉크를 쏟아붓던 거 알아? 집에 와서 울었어. 엄마가 왜 우냐고 물어도 말 못하고 당신이 준 사탕만 꼭 쥐고 있었어. 적어도 이 세상에 나를 웃음거리로 보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고 생각했거든. 엄마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해졌다.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고 엄마는 길에서 장사를 하셨어. 나는 뚱뚱하고 병약했지. 한 번은 교실에서 쓰러졌는데 당신이 나를 양호실까지 업어다 줬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알아. 땀으로 흠뻑 젖었던 당신의 등, 퀴퀴한 햇볕 냄새, 양호실 문 밖에서 저 친구 괜찮아요? 라고 묻던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다 기억해.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가족처럼 나를 걱정해줬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나는 정말 무서웠다. 같은 반 여자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순수한 연민으로 한 행동이었다. 계산 없는 아이의 마음.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 수연은 내 왼쪽 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당신 귀는
서진우, 당신 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습관적으로 손으로 귀를 가렸다. 수연아, 그만해. 아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학교 앞에서 애들이 나를 맞고 놀리다가 밀었어. 당신이 뛰어들었고 귀를 한 대 맞았지. 벤치에 쓰러져 있었잖아. 나는 울면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 걔들이 당신을 더 때릴까봐 무서워서. 그날 밤 나는 열이 펄펄 났어. 엄마가 부채질해주면서 딸아, 세상에 영원히 널 아껴줄 사람은 없단다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당신을 봤으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흐느낌을 터뜨렸다. 수십 년을 강한 남자인 척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수연 앞에서 나는 껍질이 모두 벗겨진 것 같았다. 난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지 않았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커서는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빴고 아버지 서점, 결혼, 빚. 그렇게 각자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어. 내 진흙탕 속으로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가볍지만 칼로 종이를 베는 것처럼 아픈 말이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혼자 다 짊어지고는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서진우, 다른 사람도 당신과 함께 짊어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혼자인 것에 익숙했고 남자는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이 휠 때까지 짊어지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가족의 삶이 누가 더 잘 참는지 결혼은 대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수연은 내 대출 서류를 다시 끌어당겨 대출액이 적힌 페이지를 폈다. 당신은 동서 책방을 구하기 위해 7천만 원이 필요해. 그녀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아버지의 서점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 거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지 않아. 수연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그럼 내 말 들어.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해. 당신은 내게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야. 당신 집안의 근본을 지키러 온 거야. 집안의 근본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여보라고 부른 건 수연은 목이 메는 것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떨며 말을 끊었다. 30년 동안 머릿속으로 연습하던 말인데 오늘 진짜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그 말에 나는 울고 싶으면서도 웃고 싶었다. 소리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갑자기 이 차가운 사무실에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시끄럽지 않지만 따뜻한 불꽃. 바깥의 빗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을 알았다. 그 길은 두려우면서도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수연은 손도장이 찍힌 종이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거 잘 봐. 나는 당신에게 대단한 걸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말해줘.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기억한 적이 있었어? 나는 그 종이를, 돌처럼 딱딱한 우유 사탕을, 수연의 붉어진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이 책망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옛날의 서진우인지 아니면 도망만 치는 남자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수연이 내가 또다시 인생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손도장이 찍힌 종이와 돌처럼 딱딱한 우유 사탕을 그리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압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치고 오래된 익숙한 기다림이었다. 기억했어. 나는 나 자신도 겨우 들릴 만큼 작게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 위태로운 순간이 깨질까 두려운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내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젖은 머리카락에 빨개진 눈으로 사탕을 들고 있던 여자애가 생각났어. 네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그저 나 같은 건 금방 잊을 거라고 생각했지. 난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수연은 슬프게 웃었다. 당신은 늘 자기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나를 웃음거리로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 나는 얼굴을 숙였다. 내 고질적인 자격지심이 또 고개를 들었다. 나는 28에 결혼했어. 나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말했다. 착한 여자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서점 걱정에 아내 집안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지.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이혼했고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나는 낡은 책 더미와 축축한 종이 냄새 속으로 돌아왔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누구를 사랑할 생각도 하물며 너를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가 안다고 당신을 찾아다녔어.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책상 모서리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15년 전에 모교에 다시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 멀리 가서 서점을 열었다고 하더군. 동서 책방에 한번 갔었어. 당신은 없었지만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 낡은 책장, 흠집 난 나무 책상,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나를 알아볼까 생각했어. 내 심장이 조여왔다. 왜 안 들어왔어?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난 아주 뚱뚱했거든. 여전히 자신이 없었고 당신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볼까봐 두려웠어. 수년 동안 간직해온 당신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깨뜨릴까봐 무서웠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내 서점 문 밖에서 조용히 돌아섰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다. 그 후로 살을 빼기 시작했어. 수연이 말을 이었다. 예뻐지려고가 아니라 혹시라도 당신을 다시 만나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도록 공부하고 일하고 서울로 올라와 은행에 들어왔어. 힘들 때마다 이 종이를 꺼내봤어. 그녀는 손도장이 찍힌 종이를 가리켰다. 스스로에게 말했지. 서진우는 너를 무시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내 자신을 무시하지 마. 나는 목이 메어왔다. 내 어릴 적 장난 같은 약속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열등감에 태서 구해냈다. 그럼 당신은?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 시절에 당신이 나를 찾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히 생각 못했어. 생각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 수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일어나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옅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날씬하고 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소녀가 떠올랐고 진흙탕에서 스스로를 건져 올린 그 여인이 낯설었다. 서진우, 수연이 돌아섰다.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른 게 정말 장난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나서 불렀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화가 났고 여전히 온 세상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났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지언정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났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은행 지점장이고 나는 파산 직전의 서점 주인이잖아. 너를 창피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어. 수연은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 지점장 타이틀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내게 수연아, 나 힘들어. 네가 필요해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익숙했다. 내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 수연아.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가 깜짝 놀랐다. 미안. 수연은 나를 보며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불러도 돼. 나는 어린애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지점장님은 너무 멀고 수연아는 어색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주 오래전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있잖아. 내가 말을 이었다.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누가 들어올까? 누가 책을 살까? 누가 앉아서 책을 읽을까?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오늘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이 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수연은 다시 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어.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질문? 지난 30년 동안 수연이 반복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기억한 적이 있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 번 있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그저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건드리지 말자고. 건드리면 아플 테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그녀는 대출 서류를 다시 끌어당겼지만 이번에는 들춰보지 않았다. 그저 그 위에 손을 얹었. 마치 내 인생의 한 조각 위에 손을 얹는 것처럼. 서진우, 그거 알아? 만약 오늘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부족함 없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진 채로 계속 살았을 거야. 당신은 돈을 빌리러 왔지만 사실은 내게 빚을 갚으러 온 거야. 존재의 빚을. 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럼 너는 내 7천만 원 빚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연은 나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큰 결심을 내린 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나는 빌려주지 않을 거야. 투자할 거야. 나는 어리둥절했다. 투자라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서 책방에, 당신 아버지의 가풍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나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너는 그럴 의무가 없어. 수연은 손짓으로 나를 앉혔다. 또 시작이네. 또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어. 서진우, 나는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당신이 서점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고, 당신이 기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고, 당신이 제대로 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약 내가 망치면 어떡해?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수연이 가볍게 말했다. 옛날에 당신이 나를 지켜줬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설 차례야. 불공평할 거 있어? 나는 눈앞의 여성을 바라봤다. 30년 전 나는 놀림받던 뚱뚱한 소녀를 위해 막아섰다. 30년 후 그 여성은 파산 직전에 나를 위해 막아서고 있었다. 바깥은 비가 완전히 그치고 늦은 햇살 한 줄기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낡은 양철 상자 위에 떨어졌다. 상자는 마치 보물처럼 반짝였다. 나는 내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음을 알았다. 그 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빛과 두려움, 시련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 걷고 싶지 않았다. 수연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끝나고 몇 초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왼쪽 귀에서 다시 짧게 이명이 울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였다. 나는 거절당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에, 내가 짐이 되는 느낌에 익숙했다. 누군가, 특히 내가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지 마.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옛 정 때문에 네가 이러는 거 원치 않아. 수연은 직장에서 일 얘기할 때 그 단호한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나는 옛 정을 보는 게 아니야. 계산을 하는 거지.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동서 책방은 수연이 말을 이었다. 안정적인 단골 고객층이 있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시대에 당신이 10년 넘게 서점을 지켰다는 건 당신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당신은 사람들에게 책값을 외상으로 해주고 희귀한 책을 따로 빼놨다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지.
장사가 안 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열어. 이건 재무제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같은 은행원들이 봐야 하는 부분이야.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수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 서류에서 당신 이름을 본 순간부터 비서에게 조사를 시켰어. 감정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구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둘 다야. 이성은 당신 서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내 마음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30년을 더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기뻐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하지만 그 돈은 내 피땀 어린 돈이잖아. 내가 말했다. 나는 받을 수 없어. 수연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우, 내 말 끝까지 들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지분을 투자하는 거야. 파트너가 되는 거지. 서점 이름은 그대로 당신 이름으로 하고 서점을 지키는 것도 당신이야. 나는 일상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면 일부를 배당받을 거야. 당신이 장사를 잘하면 나도 이익을 보고 당신이 못하면 나도 손해를 보는 거야. 공평하잖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파산 직전의 중년 남자에게 돈을 걸 만큼 배짱이 좋아? 수연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30년 전에 나를 구하려고 자기 자전거를 팔았던 남자에게는 걸 수 있어. 그럴 배짱 없어? 나는 목이 메었다.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거절하면 나는 비겁하고 자존심만 센 놈이 될 뿐이었다. 결혼했어?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질문을 던졌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약혼한 적은 한 번 있는데 내가 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누구를 만나도 당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 수연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바보 같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잔인한 거야. 수연은 슬프게 웃었다. 당신도 나보다 나을 거 없잖아. 우리는 침묵했다. 처음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두 사람의 침묵이었다.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봤다. 은행 앞마당은 빗물로 흥건했다. 오토바이 몇 대가 긴 물자국을 남기며 지나갔다. 비겐 뒤에 서울은 막 세수를 마친 것처럼 깨끗해 보였고 나는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씻겨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서점으로 돌아가 수연이 말했다. 내일 사람 시켜서 투자 계약서 만들게 할 테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나는 일어섰다. 두 다리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절망의 떨림은 아니었다. 고마워, 수연아. 수연은 나를 바라봤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대신 한 가지만 해줘. 다시는 사라지지 마.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또 혼자 다 짊어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짓은 하지 마. 이번에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 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수연은 나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30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약속했었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지키도록 노력할게. 나는 지점장실을 나섰다. 이 대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 나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뒤 곧장 문으로 향했다. 바깥 공기는 시원했고 젖은 흙냄새와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은행 처마 밑에 잠시 서 있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건물주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저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돈은 거의 마련됐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이번 한 번만 믿어볼 테니
더 기다리게 하진 말아요. 나는 그녀가 보지 않음에도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자 온몸으로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들아, 계속 고개 숙이고 살지 마라. 내 곁에서 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는 버스를 타고 서점으로 돌아왔다. 버스에 앉아 퇴근길에 지친 얼굴들, 엄마 등 뒤에서 헬멧을 쓴 채 잠든 아이들, 느릿느릿 자전거를 밟는 노인들을 바라봤다. 문득 내가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점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낡은 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서점을 한 바퀴 돌며 책장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버지, 나는 작게 읊조렸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갚아야 할 빚과 지불해야 할 항목들을 적어 내려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해답이 있는 문제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문자였다. 서점 잘 도착했어? 나는 답장했다. 응, 너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중. 맛없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서점에서 라면 끓여줄게. 근사하진 않아도 진심이야. 수연의 답장이 금방 왔다. 좋아. 대신 당신이 끓여. 나는 텅 빈 서점 안에서 소리 내어 웃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닌 진짜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돈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밑에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놓쳤다가 이제 막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색함도, 오해도, 되살아나는 오래된 상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점 뒤편의 작은 방,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습기 찬 자국으로 얼룩덜룩했고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평생을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내일 문을 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뒤척이는 밤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다른 이유로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연의 얼굴, 화난 듯하면서도 안쓰러워하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운명에 대한 도전처럼 울려 퍼지던 투자하겠다는 두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나는 몸을 뒤척이다.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다. 싸구려 보청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빼서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공간은 갑자기 절반쯤 조용해졌다. 아주 익숙하고 외로운 침묵이었다. 나는 다시는 사라지지 말라고 했던 수연의 말을 떠올렸다. 문득 지난 몇 년간 내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에서도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루를 마치기 위해 일하고 생을 마치기 위해 빚을 갚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보통 8시에 열던 서점 문을 6시 반에 열었다. 일찍 오는 손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나는 바닥을 쓸고 책장을 닫고 흐트러진 낡은 책들을 다시 정리했다. 모든 동작은 의식처럼 느렸다. 수연이 이곳에 돈을 걸었다면 이 초라한 모습보다는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9시쯤 문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낡은 청가방을 맨 중년 여성이었다. 손주에게 줄 낡은 교과서를 사러 자주 오시는 분이었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어떤 책 찾으세요? 그녀는 나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서 사장, 오늘따라 달라 보이네. 제가요? 뭐가요? 글쎄, 얼굴에 그늘이 좀 덜하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눈에 뭔가 빛이 있어. 그 말은 아침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무슨 빛인지는 몰랐다. 다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의 전장으로 들어서는 기분으로 서점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 11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문자였다. 내 비서가 계약서 작성 중이야.
오후에 서점으로 갈게. 나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돼. 수연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안 바빠. 내 돈이 들어갈 곳을 보고 싶어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몰랐다. 그녀가 이 초라한 서점의 실상을 보고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웠다.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오래된 자격지심은 여전히 고개를 들었다. 오후에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았다. 차를 끓이고 내가 늘 장부를 정리하던 안쪽 나무 책상을 닦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여전히 낡고 긁히고 비좁았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수연은 멋진 가게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 투자했고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 생각은 나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압박감을 주었다. 4시쯤 수연이 왔다. 그녀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하얀 셔츠에 회색 면바지, 단화를 신고 머리는 낮게 묶었다. 그녀는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거리를 산책하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다. 왔어요. 수연은 문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동서 책방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낡았어. 수연은 안으로 들어와 책장을 만지고 책 한 권을 꺼내 몇 장 넘겨보았다. 어릴 적 맡았던 종이 냄새랑 똑같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좋다. 나는 그녀 앞에 차를 놓았다.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는 차는 아니었다. 수연은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따뜻하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했다. 낯선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아니라 오랜만에 다시 만난 옛 친구 사이의 어색함이었다.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서점 수리할 생각은 있어? 수연이 물었다. 생각은 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고쳤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걸음씩 해. 화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깨끗하고 밟고 앉기 편하면 돼. 사람들은 책만 사러 오는 게 아니야. 숨으러 오기도 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한 권이라도 더 팔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 수연은 웃었다. 당신은 살아남는 방식으로 살았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았어. 그 말은 아기가 없었지만 나를 꿰뚫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서. 수연은 나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 봐. 바로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12살쯤 된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몸집만 한 책가방을 맨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다. 아저씨, 6학년 수학 문제집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응, 있어. 이리 와. 나는 아이를 책장으로 데려갔다. 수연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아주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가 돈을 낼 때 주머니를 한참 뒤졌지만 돈이 모자랐다. 부족한 돈은 고작 1,000원이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이만큼만 내. 다음에 올 때 주면 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아저씨. 그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달려나갔다. 수연이 나를 바라봤다. 그 애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시 올 거야. 안 오더라도. 그 1,000원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지진 않아. 수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투자한 이유야.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야. 수연은 나를 바라봤다. 그 습관이 이 서점을 10년 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투자 계약서 한 뭉치를 꺼냈다. 지금 바로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꼼꼼히 읽어봐. 수익 배분 조항도 있고 3년 뒤에도 성과가 없으면 자본을 회수하는 조항도 있어. 나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손이 무거웠다. 날 그렇게 믿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하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야. 우리 둘 다를 위해 빠져나갈 길은 만들어뒀어. 나는 그녀를 보며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꼈다. 수연아, 돈이랑 상관없는 질문 하나 해도 돼? 물어봐. 지난 30년 동안 나를 미워한 적 있어? 수연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응.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혼자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청혼하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는 당신을 미워했어. 하지만 미워하고 나면 다시 안쓰러워졌어. 당신이 일부러 누군가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연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어깨에 아주 가볍게 손을 얹었다. 더 이상 사과하지 마. 당신은 살아있고, 여기 있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볼 용기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숨결에서 은은한 차, 향기가 날 만큼 가까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순간을 성급한 행동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수연아, 내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수연은 나를 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또 시작이네. 서진우, 나는 완벽한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남자가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수많은 시련을 동반할 것임을 알았다. 바깥은 저녁 햇살이 길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낡은 서점 안, 축축한 종이 냄새와 차 향기 속에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젊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수연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서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 책장을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시간의 입자처럼 작은 먼지들이 떠다녔다. 나는 투자 계약서를 들고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서류 작업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서약서를 읽듯 천천히 꼼꼼히 읽었다. 모든 조항은 명확했고 모호한 부분은 없었다. 수연은 내 서점의 생사여탈권을 쥐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 등에 단단한 손을 얹어줄 뿐이었다. 나는 완벽한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남자가 필요해. 그녀의 말이 현재의 나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도망치며 살았다. 감정으로부터, 희망으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사기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는 식으로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명했어. 수연의 답장이 왔다. 좋아. 오후에 돈 보낼게. 함부로 쓰지 마.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 현실적인 웃음이었다. 감히 그럴 리가. 돈은 수연의 말대로 정확히 계좌에 들어왔다. 7천만 원. 이전에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웠던 숫자였다. 나는 즉시 3개월치 임대료를 보내고 미뤄뒀던 책값 일부를 갚고 잘 팔리는 낡은 책 몇 종류를 다시 주문했다. 더 이상은 쓰지 않았다. 내가 흥청망청하면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며 뺨을 때릴 것 같았다. 오후에 건물주가 찾아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 내가 건넨 영수증을 보고는 쏘아붙이던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돈을 정말 구했네. 네, 사장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켜봐. 내가 계속 세를 줄 테니 쫓아내게 만들지 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가고 난 뒤 나는 서점 한가운데 서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담배를 피우시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 복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그날 저녁 나는 약속대로 수연에게 라면을 끓여주었다. 라면 봉지에 계란 하나, 데친 채소 몇 줄기. 근사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끓였다. 수연은
라면 그릇을 보고 웃었다. 당신은 정말 현실적인 남자네. 이런 것밖에 끓일 줄 몰라. 충분해. 수연은 맛있게 먹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 길거리의 차 소리를 들으며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종류의 평온함. 하지만 인생은 사람을 그렇게 오래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흘 뒤, 한 남자가 서점으로 들어왔다. 40대 초반, 하얀 셔츠, 번쩍이는 시계, 독한 향수 냄새.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다. 서진우 씨, 나 최강민이야. 예전 파트너. 파산 직전이라더니 아직 문은 안 닫았네? 나는 멈칫했다. 최강민. 예전에 나와 함께 책 장사를 하다가 내게 돈을 빌리고는 사라져 버렸던 남자.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다시 일어서는 중이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최강민은 비웃었다. 누구 돈으로? 새로 생긴 애인 돈으로. 피가 머리로 쏠렸다. 말 조심해. 최강민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은행 지점장 아줌마가 돈을 대줬다고 들었어. 인생 참 운 좋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빚받으러. 최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빚진 책값 2천만 원. 아직 안 갚았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1,500만 원 빌려가고 아직 안 갚았잖아. 최강민은 웃었다. 차용증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는 사람을 믿고 말로 거래했다.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서류가 없으면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거야. 최강민이 말했다. 2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갚아.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2천만 원.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다시 미끄러지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한테 빚진 거 없어. 최강민은 경멸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럼 고소해 보시든가.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나는 서점 한가운데 남겨졌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익숙한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수연이 생각났지만 차마 전화할 수 없었다. 내가 또다시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서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늦게까지 호숫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수연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다. 받으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 같았고, 그러면 또다시 나 자신이 나약하고 쓸모없게 느껴질 것 같았다. 11시쯤 수연이 나를 찾아냈다. 그녀는 얇은 재킷을 걸치고 긴장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나 피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피하는 게 더 걱정시키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한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강민, 2천만 원. 서류 없는 거래. 수연은 침묵하더니 말했다. 또 혼자 짊어지려고 했구나. 너를 이 복잡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수연은 내 옆에 앉았다. 서진우, 들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여전히 혼자 감당하는데 익숙하다는 게 문제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무섭지 않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 하지만 도망치진 않아.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내일 내가 같이 가서 최강민 씨 만나볼게. 나는 깜짝 놀랐다.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더더욱 가야지.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처음으로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점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낡은 양철 상자를 바라봤다. 수연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손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서였다. 차를 끓였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차용증 있어? 라며 비웃던 최강민의 얼굴이 낫지 않는 상처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람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결국 그 믿음에 뒤통수를 맞았다. 8시 반에 수연이 왔다.
그녀는 정장이 아닌 옅은 푸른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문에 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준비됐어? 수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됐는데 그가 올지 모르겠네. 올 거야. 수연이 확신에 차 말했다. 그런 부류의 인간은 돈 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 9시쯤 최강민이 정말로 나타났다. 여전히 하얀 셔츠에 번쩍이는 시계. 그는 수연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비꼬는 듯 웃었다. 아, 지점장님도 오셨네? 든든한 뒷배가 있으시군. 수연은 그의 비아냥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겨 꽃재나게 앉았다. 최강민 씨, 한 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끝내죠. 최강민은 팔짱을 꼈다. 말했잖소. 서진우가 나한테 2천만 원 빚졌고 일주일 안에 갚으라고. 수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차용증은요? 최강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없소. 하지만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내가 거짓말하겠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묻죠. 강민 씨는 진우 씨에게 얼마를 빌렸죠? 최강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1,500만 원. 언제 빌렸죠? 몇 년 전에. 수연은 나를 돌아봤다.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책 들여올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수연은 다시 최강민을 향했다. 한 푼이라도 갚았나요? 최강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 이자는 몇 번 줬소. 수연은 침착하게 계속 물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계좌이체? 현금. 최강민은 순간 당황했다. 현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요? 최강민은 입을 다물었다. 서점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수연은 최강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최강민 씨, 당신은 지금 서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흑백을 뒤바꾸려 하고 있어요. 진우 씨가 착하고 만만해서 괴롭히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네요. 저는 은행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듣는데 익숙해요. 최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수연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진우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죠. 당신이 책을 들여온다고 말한 바로 그날의 7년 전 출금 기록, 빚 갚는 걸 미뤄달라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 제가 다 출력해 왔어요. 수연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2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저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최강민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요? 수연도 일어섰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1,500만 원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고 분할 상환을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최강민은 나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처음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서진우, 너도 참 독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다. 내가 뭐가 독해. 내 돈 돌려달라는 게. 최강민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알았소. 1,500만 원 나눠서 갚겠소. 수연은 백지 한 장을 꺼내 빠르게 몇 줄을 적어 최강민에게 서명하라고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최강민이 가고 난 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 서류들은 언제 준비했어? 내가 물었다. 어젯밤에. 수연이 말했다. 내가 편히 잤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또 너에게 짐을 지웠구나. 수연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서진우, 이건 내가 짊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짊어진 거지.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라는 두 글자에 목이 메었다. 이제 알겠어? 수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혼자 숨어 있었다면 이 일은 비극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털어놓았고 우리가 해결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 봐. 그날 오후 나는 수연을 발에다 주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시골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신다. 오랫동안 전화하지 못했다. 엄마, 내가 말했다.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잘 계신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웃으셨다. 엄마는 잘 있지. 너는? 저도 전보다 괜찮아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씀하셨다. 내 곁에 누가 있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니까. 내 목소리가 다르잖니.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웃었다. 네,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는 혼자 힘들게 살지 마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게다.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수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도망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수연의 답장이 왔다. 당신이 도망치면 내가 쫓아갈 거야. 나는 어두운 서점에서 혼자 웃었다. 최강민 사건 이후 인생이 잠시나마 평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평온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또다시 도망칠 것인지 시험한다. 동서 책방은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했다. 옛 단골들이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문을 닫을 뻔했다는 소문을 듣고 응원차 책을 사러 왔다. 몇몇 대학생들은 싼값에 낡은 책을 사러 왔다가 한나절을 앉아서 책을 읽고 갔다. 나는 쫓아내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서점에 사람 온기가 도는 것이 좋았다. 서점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연은 처음 몇 번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문자로 물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2권 팔았어. 오늘은 공쳤어. 오늘은 꼬마가 수학책 사갔어. 수연은 내가 가난하다고 탓하지 않았다. 그저 응, 잘했네라고 답장을 보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문 앞에 섰다. 40대 초반, 파마 머리에 화려한 원피스, 짙은 립스틱. 그녀는 서점을 훑어보더니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신이 서진우 씨? 그녀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만. 그녀는 비웃었다. 나 김미영이야. 당신 전 부인.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시는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5년을 함께 살다가 조용히 이혼했던 그 사람. 여긴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미영은 마치 낡은 창고를 구경하듯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다. 파산 직전이라더니 아직 살아있네. 궁금해서 와봤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미영은 웃었다.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쓸모없는 것들만 골랐지. 서점, 책, 누구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날 모욕하러 온 거야? 미영은 팔짱을 꼈다. 상기시켜주러 왔어. 예전에 우리 집 빚 갚느라 팔았던 그 집. 그걸로 끝난 줄 알아. 나는 침을 삼켰다. 빚은 다 갚았잖아. 하지만 그 차는? 미영이 말했다. 차명의는 당신이었지만 살 때 우리 엄마가 돈 보태준 거잖아. 그건 돌려줘야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차는 판지 오래됐고 그 돈도 빚 갚는 데 썼어. 미영은 비웃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 엄마한테 차 한 대 빚진 거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압박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 결혼 생활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독이 든 꼬리가 남아 있었다. 얼마를 원해? 나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300만 원.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 안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 이제 막 폭풍을 지났어. 시간 좀 더 줄 수 없어? 미영은 나를 싸구려 물건 보듯 쳐다봤다.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부탁만 하지. 바로 그때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멈칫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수연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일에 더 이상 얽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수연이 물었다. 미영은 수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수연은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섰다. 저는 이 서점의 투자자이고 이 사람의 동반자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동반자라는 두 글자를 수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미영은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 은행 지점장님이시구나. 소문은 익히 들었지. 서진우 씨, 사람 붙잡는 재주는 여전하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말 조심해. 수연은 내 손 위에 손을 얹어 나를 앉혔다. 그리고 미영을 향해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의 전 부인 되시죠? 맞아. 차값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러 오셨고요. 그렇다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빙 서류는요. 미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서류? 그 차가 어머님이 사주신 돈으로 산 것이고 당신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요. 수연이 말했다. 미영은 순간 당황했다. 그런 걸 누가 보관해? 가족끼리 그런 걸 어떻게?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럼 다시 묻죠. 혼인 기간 중 공동의 자금으로 구매한 자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진우 씨가 차를 팔아 당신 가족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이익을 본 셈입니다. 이제 와서 그 차를 돌려달라고 하는 건 대체 뭘 요구하는 거죠?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어? 수연은 똑바로 쳐다봤다. 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는 것을 느꼈다. 미영은 비웃었다. 당신 사람, 당신이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저 남자는 가난하고 빚쟁이에 실패자야. 당신도 곧 질리게 될걸. 수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지만 공갈 협박을 할 권리는 없어요. 미영은 나를 가리켰다. 저 남자가 나한테 빚졌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두 분은 이혼했고 재산 분할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미영은 수연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처음의 기세는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다. 서진우, 잘났네. 웬일로 뒷배가 생기니 전 부인을 무시해? 나는 일어섰다. 지친 목소리였다. 미영아, 널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너한테 빚진 게 없어. 돌아가.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미영은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아쉬움 같은 것이 스쳤다가 이내 씁쓸함으로 변했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마치 오래된 피부 껍질이 한 겹 더 벗겨진 기분이었다. 수연이 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또 너를 복잡한 일에 끌어들였어.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우, 당신 인생에는 대체 몇 개의 독이 든 꼬리가 달려있는 거야. 나는 슬프게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들어. 이런 것들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계속 피하면 계속해서 돌아와 당신을 물어뜯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해. 수연은 나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피곤하면 기대.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 여성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인생이 내 얼굴에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를 던져도 그날 밤 나는 수연을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살 수는 없다고. 서점으로 돌아와 낡은 양철 상자를 열고 손도장이 찍힌 종이를 꺼내보았다. 나는 30년 전의 약속이 단지 수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비겁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미영이 다녀간 후 나는 오래된 피부 껍질이 한 겹 더 벗겨진 기분이었다. 아팠지만 정신은 맑아졌다. 참고 넘어가면 조용해질 거라는, 손해를 보면 골치 아픈 일이 없을 거라는 식의 삶은 결국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에게 내가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수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또 다른 독이 든 꼬리가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나는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갔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가방을 챙겨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보았다. 오랫동안 가지 못했다. 갈 때마다 실패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고는 빗자루를 내려놓으셨다. 아들, 왔냐? 네. 어머니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다. 왜 이리 말랐어? 나는 웃었다. 저 원래 이래요. 어머니는 나를 집 안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내가 10수년 동안 그리워했던 소박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주셨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낡은 나무 밥상과 이가 나간 찬장을 보며 내 어린 시절이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내가 말했다. 저 서점 다시 꾸미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다.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또 빚졌냐? 아니요, 빚이 아니라 투자예요. 옛날 친구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으셨다. 그 사람 믿을만 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넌 내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을 너무 믿어. 나는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셨다. 여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한번 데리고 와봐라라고만 하셨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언제쯤 수연을 고향에 데려올 용기가 생길지는 몰랐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이미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내 옛날 방 침대에 누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미영을, 최강민을, 내 선의를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만약 내가 계속 예전처럼 산다면 인생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보낼 것이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서점 수리에 착수했다. 돈이 많지 않아 조금씩 했다.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노란 전구를 바꾸고 손님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긴 책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 수연이 들러서 페인트 색깔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색을 골라도 당신 인생처럼 우울하네. 나는 웃었다. 우울한 게 익숙해서.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밝은 것에 익숙해져 봐. 우리는 페인트 색깔과 책장 위치를 두고 사소하게 다퉜다. 나는 처음으로 다투면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방이 떠날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책장을 닦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들어왔다. 60대 후반, 낡은 셔츠에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등.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다. 자네가 진우인가? 네, 맞습니다만 나는 자네 아버지 친구일세.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박영철이라고 하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 아저씨요? 그래.
그는 슬프게 웃었다. 오랜만에 와봤네. 나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우리는 차를 마셨다. 그는 책장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박 아저씨는 나를 쳐다봤다. 자네가 가게 문 닫을 뻔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아닙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자네 아버지는 이 서점 때문에 죽고 살았어. 그 양반이 나한테 그랬지. 책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이 비겁해지는 건 막아준다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맡겨뒀었네. 자네가 포기할 것 같으면 전해주라고 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장부였다. 익숙한 글씨체로 책값, 판매액, 외상값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다. 아들아,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많이 지쳤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서점을 지켜라.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중년의 남자가 서점 한가운데 서서 아이처럼 울었다. 박 아저씨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믿었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수연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봤지. 인생에는 독이 든 꼬리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붙잡아주는 갈고리도 있어. 나는 웃었다. 그 갈고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하지만 인생은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서점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그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서진우 씨. 네, 저는 김동현입니다. 미영이 동생. 심장이 또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 무슨 일로 왔나? 동현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다. 누나가 그러는데 당신이 누나를 무시했다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어. 그냥 빚이 없을 뿐이야. 동현은 비웃었다. 누나랑 끝났다고 다 끝난 줄 알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그 차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원하는 게 뭐야? 300만 원. 동현이 말했다. 안 그러면 당신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나는 똑바로 섰다.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 예고하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녹음하게. 동현은 멈칫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기로 했거든. 내가 말했다. 돌아가서 누나랑 어머니께 전해. 나는 빚진 거 없다고. 만약 또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당신, 감히 할 수 있어. 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두렵지 않았다. 동현은 잠시 서 있다가 욕설을 내뱉고는 돌아섰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낯선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방금 도망치지 않았어. 수연의 답장이 왔다. 잘했어. 당신 성장하고 있네. 나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인생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고개만 숙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동현이 돌아간 후 나는 미영의 가족이 또다시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며칠 동안 서점은 평온했고 협박 전화나 욕설 문자도 없었다. 그 고요함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경계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방식을 바꿀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동서 책방은 더 밝아졌다. 새 전구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창가에 놓인 긴 책상에는 늘 몇 사람이 앉아 책을 읽었다. 나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품이 있는 것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다. 어떤 날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다. 나는 은행 지점장도 도시락을 먹느냐고 놀렸다. 수연은 은행 지점장도 밥은 먹어야지라며 웃었다. 우리는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평온하면서도 두려웠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평온했고 좋은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70대 후반,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 할머니는 나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 자네가 진우인가? 할머니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만 나는 미영이 엄마일세. 할머니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얼어붙었고 수연도 멈칫했다. 할머니는 서점을 둘러보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가 우리 집 차를 팔았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님 댁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빚을 갚아? 무슨 빚이 차까지 팔 정도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분께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네가 우리 집의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하나?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미영이가 자네랑 살면서 몇 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자네는 책이랑 빚밖에 몰랐고 내 딸을 고생시켰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자네의 최선이라는 게 고작 그 쓸모없는 짓이었나. 수연이 한 걸음 나섰다. 어머님, 두 사람의 일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여기 와서 이분을 힘들게 할 권리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수연을 향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자네는 누군데 끼어들어. 저는 이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연은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서점의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비웃었다. 아, 남자한테 미친 또 다른 여자구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할머니는 나를 가리켰다. 자네는 조용히 해. 이 쓸모없는 놈아.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님, 나는 느리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가난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자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만약 또 와서 괴롭히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했다.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흥하는 소리를 내고는 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말했다. 자네 후회하게 될 거야. 문이 닫히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수연이 내 옆에 앉았다. 잘했어.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우린 도망치지 않았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협박을 생각했다.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순간들을 생각했다. 어떤 평화는 평생의 비겁함과 맞바꾼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문제는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서점 문을 여는데 자물쇠의 본드가 채워져 있었다. 열 수 없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했다. 낑낑대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도망쳤다. 그날 오후 인터넷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동서 책방, 고객 기만하고 가짜 책 판매.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 앞에서
손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연이 왔다. 그녀는 그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가짜 책 판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그럼 우린 두려울 거 없어. 그녀는 은행 인맥을 이용해 아는 사이버 수사대 지인에게 그의 IP 추적을 부탁했다. 배우를 찾지는 못했지만 미영이 사는 동네와 같은 지역이라는 것은 확인했다. 수연은 나를 쳐다봤다. 봤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너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였구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야. 만약 당신이 또 고개를 숙이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물고 늘어질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노란 불빛과 종이 냄새가 가득한 서점에 앉아 있었다. 내가 말했다. 피곤해.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피곤하면 잠시 쉬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나를 선택한 거 후회해. 내가 아주 작게 물었다. 수연은 나를 쳐다봤다. 내가 진흙탕이 무서웠다면 애초에 당신과 함께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곁에 서기로 선택한 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서점 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다. 책 입고 영수증과 참고 사진을 올리고 가짜 책은 팔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몇몇 단골들이 옹호 댓글을 달았고 익명의 글은 삭제되었다. 오후에는 관할 경찰이 찾아왔다. 서점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또 미영 가족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CCTV를 보여주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이 가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진맥진했지만 이렇게 똑바로 서본 적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이 나를 내려다봤다. 아직도 도망치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수연은 웃었다. 좋아.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아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과거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끌려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몇 번의 풍파가 지나간 후 동서 책방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가볍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숨 가쁜 고요함이었다. 서 있는 자는 숨을 헐떡이고 쓰러진 자는 조용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차를 끓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착하게 살면 인생이 나를 내버려 둘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수연은 더 자주 들렀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해서였다. 어떤 날은 그저 긴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내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쳐다보곤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동행을 느꼈다. 어느 날 점심, 서점이 한가할 때 수연이 말했다. 역으로 고소하는 건 생각해봤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를? 미영이네를. 명예훼손이랑 자물쇠 파손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길게 끌고 싶지 않아. 피곤해. 수연은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피곤한 건 계속 양보해서 그래. 서진 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려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을 크게 만들면 더 복잡해질까봐 두려워. 수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강요하진 않을게.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 자신을 지키는 건 악한 게 아니야. 경계를 세우는 거지. 그 말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아, 시골에서 몇 사람이 너에 대해 묻고 다니더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을요? 내 전천의 집안 친척이라고 하더라. 내가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돈은 있는지 묻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엄마. 그냥 멀리 일하러 가서
돈 없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또 무슨 일 있냐? 나는 침을 삼켰다. 아니요, 그냥 옛날 일들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늙어서 내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나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할 것 같아. 수연은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고소장을 낼 거야. 적어도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겠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할게. 다음 날 나는 수연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자물쇠 파손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서명할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서명을 하며 나는 선언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개만 숙이는 남자가 아니라고. 경찰은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를 나오자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워졌다. 이틀 뒤 동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세등등하지 않았다. 그는 서점 문 앞에 서서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진우 형님,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왜? 어머니가 경찰서에 불려가셨어요. 동현이 말했다. 동네 창피해서 연세도 많으신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 어머니는 늙으셨고 우리 어머니는 아니냐. 우리 어머니도 괴롭힘 당하셨어. 동현은 침묵했다. 누나가 성격이 급하고 어머니는 고집이 세서. 형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몇 년 전에 나 자신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남자를 쳐다봤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도 않아. 돌아가서 전에 여기서 멈추라고.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취하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선에서 멈출 뿐이야.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갈 거야.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독하시네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너무 지쳤을 뿐이야. 동현은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이 아닌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어떤 싸움은 화려하게 이길 필요 없이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미영의 가족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인터넷의 명예훼손 글도 삭제되었다고 했다. 재발 시에는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서를 나오며 한낮의 햇살 아래 서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이제 더는 저에 대해 묻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씀하셨다. 더는 혼자 힘들게 살지 마라. 내 곁에 사람이 생겼으니 잘 지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웃었다. 네, 동서 책방은 정말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사지 않고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갔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사와서 나와 함께 마셨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동굴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을 때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너를 고향에 데려가서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어. 수연은 조금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물어보셨어.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수연은 웃었다. 나 좀 무서운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도망치면 비겁한 거잖아.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수연을 고향에 데려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행복을 숨기며 살지 않겠다고. 고향에 가는 날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나
마치 결혼을 앞둔 아들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서점에서 부산을 떨었다. 차를 닫고 간단한 과일과 빵, 어머니께 드릴 우유 몇 팩을 챙겼다. 수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왔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 단화를 신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를 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매일 보던 모습이라 익숙했지만 오늘은 은행 지점장이나 서점 투자자가 아니라 내 아주 오래된 가정 속으로 들어올 여자였기에 낯설었다. 긴장돼? 내가 서점 문을 잠글 때 수연이 물었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떨려.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우리는 버스에 앉아 도시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나는 말이 많지 않았다. 두려웠다. 말을 하면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털어놓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수연을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내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까봐, 내 복잡한 과거가 수연을 난처하게 만들까봐. 하지만 수연은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둘 뿐이었다. 아주 가볍지만 단단하게. 고향에 도착하니 날씨가 맑았다.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예전 그대로였다. 비뚤어진 울타리, 내가 떠날 때보다 더 커진 마당의 나무. 나는 대문 앞에 서서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들어가자. 수연이 작게 말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어머니는 퀼마루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셨다. 진우 왔냐? 네, 수연이랑 같이 왔어요. 수연은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수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셨다.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세상 풍파에 익숙해진 늙은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들어오너라. 우리는 낡은 나무 밥상에 앉았고 어머니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셨다. 어머니도 나만큼이나 긴장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저는 유수연입니다. 수연이 말했다. 진우 씨의 동반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진우한테 들었다.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다. 나는 마치 10수년 전 미영을 집에 데려왔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맹목적인 설렘이 아니라 실패를 겪어본 사람의 신중함이 있었다. 어머니는 수연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셨다. 수연은 네, 은행에서 일합니다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다.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리 진우 같은 놈은 어떻게 만났누? 수연은 온화하게 웃었다. 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엄마한테는 잘도 숨겼구나.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수연은 쳇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기분 나빠하지 마. 우리 엄마가 좀 무뚝뚝하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는 점심을 차리셨다. 된장찌개와 생선조림, 소박한 밥상. 어머니는 수연에게 생선 한 조각을 덜어주셨다. 먹어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코끝이 찡해졌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내 옆에 여자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밥을 먹고 어머니는 수연에게 밭에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는 집에 남았다. 두 여자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 정말 우리 진우랑 살 생각인가? 수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들렸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고생할 텐데 무섭지 않아? 어머니가 물으셨다. 수연은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네,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 우리는 아버지 산소에 갔다. 어머니가 향을 피우셨다. 나는 수연 옆에 서서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데려왔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밤에 어머니는 수연에게 당신과 같은 방에서 자라고 이부자리를 펴주셨다. 나는 바깥방에서 잤다. 어둠 속에서 선풍기 소리와 벌레 소리를 들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참으로 기묘한 원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나는 놀림받던 뚱뚱한 소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30년 후 나는 그 여자를 어머니께 인사시키러 데려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나를 마당으로 부르셨다.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도 이제 젊지 않다. 네, 고생도 할 만큼 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애를 선택했다면 제대로 지켜줘라. 목이 메었다. 네,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저 애는 너를 무시하지 않더구나. 엄마는 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다.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미리 말해두마. 인생은 착하게 사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아. 내가 강해져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수연을 향했다. 자네, 우리 진우를 감당할 수 있겠나? 저놈, 인생 빚이 많은 놈이야. 수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우 씨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러면 됐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님, 무뚝뚝하시지만 좋으신 분 같아. 나는 웃었다. 우리 엄마,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셔.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무서웠어? 응, 나도 무서웠어. 나는 웃었다. 그럼 공평하네. 버스가 도시에 들어설 때 나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 관문을 통과했으니 내 인생은 더 이상 행복을 숨기며 살지 않을 것이라고. 고향에 다녀온 후 내 인생은 다른 기반 위에 놓인 것 같았다. 더 부유해지거나 빚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어머니는 반대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 그 끄덕임은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보다 더 무거웠다. 마치 무덤 속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그래, 아들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와 나와 수연은 더디지만 더 단단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 당신이 먼저 당신 인생에 내가 있다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떤 날은 내가 요리했고 어떤 날은 수연이 음식을 사왔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먹을 때마다 따뜻했다. 동서책방은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붐비지는 않았지만 숨 쉴 만큼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사러 왔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나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 독서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며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강민은 약속대로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았다. 말이 많지 않았다. 미영과 그 가족도 조용했다. 그들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비 오는 오후,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던 날, 수연은 서점 문 앞에 서서 내가 책장을 닦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당신,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던 날 기억나? 수연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기억나지? 그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 수연은 가까이 다가와 나를 쳐다봤다. 그날 나는 당신이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날 내가 도망쳤다면 내 인생은 지금도 똑같았을 거야.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봤지? 30년 전에는 당신이 나를 놀림으로부터 지켜줬고 30년 후에는 내가 당신을 벼랑 끝에서 지켜줬어.
당신과 나 사이의 인생 빚은 결국 셈셈이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웃었다. 아니, 내가 아직 너한테 빚이 많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살아있고, 여기 서 있고, 도망치지 않잖아. 그걸로 다 갚은 거야. 어느 날 저녁, 서점 문을 닫을 때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수연은 멈칫했다. 그녀는 웃지도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장난 아니야. 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아. 수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성대한 결혼식은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중간에 사라지지만 않으면 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우리는 요란하지 않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와 몇몇 친한 친구들, 서점의 단골 손님들만 모셨다. 나는 하얀 셔츠를 입었고 수연은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다. 어머니는 수연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나는 옆에 서서 손을 떨었다. 내 인생에도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특별한 것 없이 그저 나란히 누워 길거리의 차 소리를 들었다. 내가 말했다. 무서워. 수연은 웃었다. 나도 무서워.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뭐가? 당신이 또 도망칠까봐. 수연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망치면 네가 쫓아올 거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안 도망칠게. 1년 후 동서 책방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생겼다. 나는 그 방을 수연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수연은 유치하다고 놀렸지만 매주 일요일 오후면 그곳에 앉아 책을 읽고 무언가를 끄적였다.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와 매년 몇 달씩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 서점 덴마루에 앉아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시며 웃으셨다. 우리 아들 책 사세요. 저놈 고생도 할 만큼 했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10살쯤 된 통통한 여자아이가 서점으로 들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애를 놀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다가가 말했다. 얘들아, 친구 놀리면 안 돼. 여자아이는 빨개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애에게 우유 사탕 하나를 주었다. 여기 앉아서 책 읽으렴. 수연은 뒤편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원이 막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양철 상자를 열었다. 손도장이 찍힌 종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침실에 걸었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걸 왜 걸어도 기억하려고. 내가 말했다. 인생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만약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걸 기억하려고. 수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진우, 당신 운 좋다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운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아파본 운. 수연은 웃었다. 나도 그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서점 문을 닫을 때 가벼운 비가 내렸다. 나는 수연을 보며 은행에서의 급이 내리던 오후를 여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후회해? 내가 물었다. 나랑 결혼한 거? 응.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지 못했던 것만 후회해. 나는 슬프게 웃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봤다. 나는 내 인생이 부유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지만 나를 30년 동안 기다려준 한 여자가 있고 아직 살아있는 낡은 서점이 있고 건강하신 늙은 어머니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외모와 돈을 보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갚기를 바란다. 하지만 30년 전 비 속에서 빼빼 마른 남자애가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기다려주고
3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여보라고 불러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인생이 나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나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아주 큰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평생을 나를 기다려준 그 사람 곁에 머물렀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진우와 수연의 이야기는 동화도 장밋빛 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과 실수,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더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인간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 인생도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우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가난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 번 짓밟아도 변형되지 않은 선량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연이 곁에 남은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한 남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초기의 진우처럼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참고,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며 과거의 독이 든 꼬리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물어뜯을 기회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공격적이거나 이기적이 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빚진 것이 없다고 일어서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닙니다. 공갈과 모욕, 과거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몇 번을 넘어졌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만약 오늘 여러분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거나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진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한 번만 더 도망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생은 다른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이 지침과 실패, 막막함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고 싶은 소박한 바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거나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거나 다시 똑바로 설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는 채널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친절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번만 더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운명의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